개망초. 그 옛날 번거지를 눌러쓰고 세상을 떠돌던 한 불운한 시인이 있어 평대를 지나며 시 한 수를 남겼다. 이름은 평평 하나 너른 벌 하나 없고 이름은 집터로 돼 사람 살 집 아니로다. 야 이 개새끼들아 그만 좀 짖어. 인근 마을을 지나던 인근 마을이라고 해야 사방 30여 리를 좋게 되는 거리에 있기는 하나 그는 아마도 평대라는 이름을 듣고 너른들을 떠올렸을 게다. 너른들과 함께 주렁주렁 무거운 나달을 매달고 있는 넉넉한 마을 풍경을 떠올렸을 게다. 더불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떠올렸을 게다. 마을에 도착하는 즉시 줄임배를 채우는 것은 물론 대갓집 사랑채에 앉아 주인과 더불어 술 한잔 나누는 것도 기대했을 게다. 술 한잔에 시 한 수, 주인의 감탄한 얼굴과 존경의 눈빛도 떠올렸을 게다. 잘만 하면 못 이기는 척 주인 아들의 독선생으로 들어앉아 겨울을 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게다. 그래서 또 배짱만 맞으면 아예 평대에 눌러 앉아 훈장질이라도 하며 적당한 과부 하나 만나 노후를 보낼 기대까지도 없지는 않았을 터. 본시 떠도는 자들의 희망이란 이처럼 소박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가 고개턱을 넘어 마을을 굽어보았을 때 그의 꿈은 여지없이 부서져 버렸을 게다. 30리를 멀다 않고 허겁지겁 달려온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산자락 아래 여기저기 흩어져 보기에도 민망한 너새집 몇 채뿐. 눈을 씻고 봐도 제대로 된 밭되기 하나 없었으니 원체 부실한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을 게다. 그래도 어쩌랴.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구복이 원수라. 지친 몸을 이끌고 연기나는 집을 찾아 이리저리 걸근대며 가가문전 살인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를 외쳤을 게다. 그러나 끝내 삶은 감자 한 개 못 얻어먹고 쫓겨나듯 허리를 끌고 마을을 떠났을 게다. 그래서 부하같이 밀었을 게다. 어디 분풀이 할 데는 없고 결국은 되도 않는 마을 이름을 붙잡고 시비라도 하고 싶었을 게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통쾌한 시 한 수로 안갚음을 하려던 차에 마지막 구절이 막혀 애를 먹고 있는 그의 뒤에서 때마침 개 짖는 소리 요란했을 게다. 무릇 위대한 문학 작품의 탄생이란 이처럼 엉뚱한 장소에서 뜻밖의 상황에서 사소한 연유로 말미암는 경우가 태반이기 마련이다. 철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평대 사람들의 호구책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일 수밖에 없었다. 마을을 통틀어 마지기로 가늠할 만한 전답 하나 없는 데다 그저 믿을 때라곤 그들의 삶을 사방에서 캄캄하게 가로막고 있는 산밖에 없었으니 그저 부지런히 골짜기와 등성이를 따라 수직으로 오르내리며 버섯이나 고사리, 두릅 따위의 나물과 당귀, 복령 같은 약초를 캐거나 골짜기에 올무를 놓아 산토끼나 노루 같은 산짐승을 잡는 것으로 호구책을 삼는 그야말로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는 원시적 삶의 형태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큰 눈보다는 작은 눈이, 평평한 발보다는 뾰족한 발이 유리해 눈은 점점 작아지고 평평한 발은 우제류의 그것처럼 뾰족해졌으며 질긴 가죽을 씹어 무드질을 하느라 이빨이 한층 더 커지는 한편 다른 곳보다 일찍 찾아오는 추위를 견디느라 코는 길어지고 얼굴은 더욱 납작해졌다. 그것은 진화의 법칙이었다. 평대 사람들의 수직적 삶에 커다란 변화가 닥친 것은 마을에 철도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철도는 수평의 세계였으며 좌우로 뻗어나가는 직선의 세계였다. 철모를 안전모였으나 평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뒤집어 쓴 군인들, 측량 기사였으나 평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몇 명이 기관 단총을, 측량 기구였으나 평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들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왔다 갔다 하며 하루 종일 토끼를 몰다 어쨌든 평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결국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돌아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마을 뒷산에 탱크가 불도저였으나 평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다. 나타나 사정없이 산을 까뭉개기 시작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덕에 얼마 전에 있었던 끔찍한 전쟁으로부터 무사히 비켜갈 수 있었을 뿐더러 심지어는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평대 사람들은 그들의 무적스러운 행태에 치를 떨었다. 그대로 놔둔다면 삶의 터전인 산을 모조리 까뭉갤 판이었으니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마을의 한 연장자 집에 모여들었다. 회의는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수많은 의견이 교환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내키지 않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토끼를 못 잡아 화가 난 군인들이 탱크를 가지고 산을 모두 까문게 산짐승의 씨를 말리기 전에 미리 마을 사람들이 잡은 것을 주어 달래보자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 산에 올라 올무를 돌아보고 곳간에 감춰놓은 포획물을 모두 걷어보니 멧돼지와 노루가 각각 2마리에 고라니가 4마리, 오소리가 7마리, 산토끼가 30여 마리에 달했다. 마을 사람들은 포획물을 지게에 지고 가서 탱크로 산을 까뭉개고 있는 현장 근처에 내려놓고는 곧장 뒤돌아서서 허둥지둥 마을로 내려갔다. 이후 며칠 동안 철도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들 터수에 가당치도 않은 호화로운 만찬을 즐겼으면 물론이었다. 어쨌거나 철도 공사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외지에서 일거리를 찾아 뜨내기들이 하나 둘 평대로 모여들었다. 목도꾼을 위시한 철도 인부들과 현장 소장을 위시한 건설회사 직원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들을 상대로 한 술집과 음식점이 들어서자 뒤따라 몸 파는 여자들이 들어오고 또 그네들을 상대로 한 도붓장수와 등짐장수, 박물장수가 들어오고 마침내 1년 뒤 기차가 마을 앞을 지나다니게 되자 일을 하다 다친 인부들을 치료해줄 의원과 영혼을 치료해줄 목사와 전도사, 신부와 중이 기차를 타고 한꺼번에 들어오고 예배당과 성당과 절이 한꺼번에 세워지고 다시 예배당과 성당과 절을 지을 인부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다시 그들을 상대로 몸을 팔 여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일거리를 찾아 볼거리를 찾아 기회를 찾아 건수를 찾아 신도를 찾아 짝을 찾아 먼 도시 또는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훗날 평대의 향토 사학자들은 이때의 갑작스런 인구 팽창을 가리켜 평대의 1차 빅뱅이라 일컬었다. 또 모녀가 평대에 들어온 것은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산골 마을이 막 기지개를 켜던 시기로 그들이 쌍둥이 자매와 헤어진 지 이래만이었다. 쌍둥이 자매의 술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인근에 있는 한 소도시에서 겨우 기차를 얻어 탈 수 있었고 그 뒤 기차 안에서만 꼬박 나흘이 걸렸다. 금복은 창가에 기대 앉아 끝도 없이 스쳐가는 산과 강을 바라보았다. 기차는 마치 땅을 파고 기어가는 지렁이처럼 느릿느릿 골짜기 사이를 비집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산을 타고 넘어가다 중턱에서 반나절 넘게 멈춰 서 있기도 했다. 기차 안에서 금복은 쌍둥이 자매가 싸준 주먹밥을 먹었다. 이제 겨우 2돌이 지난 춘희는 먹는 것에는 관심도 없이 얌전히 창가에 붙어 앉아 기차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광활한 하늘과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의 모양,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의 무늬, 황토색 밭고랑의 불규칙한 결, 기찻길 옆에 피어있는 갖가지 이름 모를 풀들의 빛깔 등을 하나라도 놓칠 사람, 쏙쏙들이 자신의 눈안에 담아두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녀의 특별한 재능은 바로 그런 한없이 평범하고 무의미한 것들, 끊임없이 변화하며 덧없이 쓰러져 버리는 세상의 온갖 사물과 현상을 자신의 오감을 통해 감지해내는 것이었다. 그 감각이 어찌나 예민했던지 그녀는 금복이 건네주는 주먹밥에서도 촉촉하고 끈적한 질감과 군데군데 박힌 참깨의 고소한 냄새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든 쌍둥이 자매의 손길까지 느낄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어떤 것을 언니가 만들고 어떤 것을 동생이 만들었는지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언제부턴가 선로를 따라 이름 모를 하얀 꽃이 무성하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기차를 타고 낯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찻길 옆에 무슨 꽃이 피든 아무 관심도 없었지만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 몇몇은 도대체 저게 무슨 꽃일까 궁금하게 여겼다. 그것은 바다 건너 멀리 외국에서 들여온 철도 침묵에 씨앗을 숨기고 있다. 3분지 1쯤 지구로 돌아 그들이 붙어온 괸목이 자리를 잡자마자 바람을 따라 철로를 따라 자연의 법칙을 따라 들로 산으로 퍼져나간 식물이었다. 개망초. 그것은 춘희가 금복의 손을 잡고 평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역 주변에 무성하게 피어있던 슬픈 듯 날렵하고 처연한 듯 소박한 꽃의 이름이었다. 이후 그 꽃은 가는 곳마다 그녀의 뒤를 따라다녀 훗날 그녀가 머문 벽돌 공장의 마당 한쪽에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낼 교도소 담장 밑에도
그녀가 공장으로 돌아오는 기찻길 옆에도 어김없이 피어있을 참이었다. 여기는 금복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들어온 뜨내기들과 자신이 찾던 것을 끝내 얻지 못하고 평대를 떠나는 자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철도가 들어선 덕분에 산판이 활발하게 벌어져 역 앞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나무를 실어 나르는 트럭과 목도꾼과 지게꾼들이 부지런히 역 광장을 드나들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역 앞엔 이미 영악하고 발빠른 장사치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나 금복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머지않은 장래에 평대를 발칵 뒤집어 놓을 장본인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눈치챈 사람들이라면 미리 안면이라도 트려고 줄을 섰겠지만, 당시에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겨우 도망쳐온 가녀린 처자에 불과했다. 오랜 기차 여행에 지친 그녀의 얼굴엔 아직도 어두운 그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온유월의 무더위로 저고리는 떼국에 잔뜩 절어 있었다. 여담이지만 그날 역 앞에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장기를 두던 한 노인이 초라한 금복의 행색을 보고 어허 참 괴이한 일이로다 하며 끌끌 혀를 찬 후 돌아앉아 말을 사 옆에 있는 포와 바꿔치며 저 계집애 때문에 앞으로 평대가 더 시끄러워지겠군 어쩌고 했다는데, 이 얘기는 아무래도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 싶다. 역 앞에는 그 밑에 앉아서 장기를 들 만한 나무 한 그루 없는 데다 마와 포를 바꿔쳤다는 식의 자세한 상황 묘사는 오히려 허구라는 혐의를 더 짙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이미 초래된 결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를 보태려는 사람들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가 보다.